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 채널에서도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얼마 전 그 바그너 그룹의 군사 반란을 둘러싸고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또 아주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보기엔 그게 혹세무민이라서 도대체 뭔가 그 시각들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공부하긴 했지만 그것도 오래전 얘기고 또 국제정치 부분에서 전쟁론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6월에 있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군사 반란을 둘러싸고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서방 중심의 시각이죠.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고전하다 보니까 러시아 수뇌부가 이제 분열이 됐고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푸틴의 리더십이 손상이 됐다. 이걸 만회하지 못할 경우 또는 전황이 러시아한테 획기적으로 유리해지지 못할 경우 푸틴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며칠 후에 새로운 시각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걸 수정주의적 시각이라고 부르는데 친러시아적인 입장이죠. 뭐라고? 푸틴이 몰락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번 군사 반란은 푸틴하고 프리고진하고 짜고 친 거야.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바그너 그룹한테 새 임무를 줬다. 결국은 벨라루스에 가서 주둔을 하면서 조만간 북쪽에서 우크라이나로 밀고 내려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군사반란 쇼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로 어떤 전문가는 이 군사반란 쇼에 또 무슨 프리고진을 제거해 버리겠다 라는 어떤 읍참마속에 전 세계가 속았다. 푸틴의 아주 심려한 작전이었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가지고 지금 벨라루스에 6월 달에 러시아 전술핵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그너 그룹까지도 주둔하게 되면은 정말 주변국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 국경하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까지는 100k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이 마음먹고 밀고 내려오면 하루 만에 키우를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서울은 휴전선에서 30km 조금 넘죠. 그럼 1시간 만에 북한군이 오겠네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벨라루스의 그 이제 접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벨라루스의 러시아 병력도 주둔하게 되고 전술핵도 이미 배치됐으니까 주변국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젤렌스키를 만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하니까 젤렌스키는 바그너 그룹이 지금 얼마나 벨라루스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이제 수정주의 관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비합리적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바그너 그룹은 간단히 말해서 푸틴의 사병입니다. 사병.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푸틴의 사병이라고 푸틴의 개인 돈으로 유지하는 병력이 아니고 이런 사병 집단을 국가 예산으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돈을 빼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수익 모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병 그룹을 왜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수익 모델이란 점도 있고, 결국은 이제 독재자들이 정규군을 믿지 못해서 별도의 무장 집단, 자기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무장 집단을 이제 두는 거죠. 이런 예는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도 독일군의 SS 부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이 전투 사단이었습니다. 탱크 사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SS 부대는 히틀러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거죠. 또 북한의 호위사령부도 병력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평양을 방위하고 김정은의 목숨을 지키는 부대죠. 이 부대도 북한군 총참모부의 명령 체계 밖에 있습니다. 노동당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즉 그거는 김정은의 지휘를 받는 거죠. 군 체계와는 별도로 무장 집단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독재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이동을 해서 우크라이나 키우로 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국제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 군대가 내려오건,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가 내려오건, 타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하면은 이거는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푸틴과 프리고진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수만 명이 동원된 군사 반란을 쇼로 진행을 시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전문가들을 보면은 러시아의 모든 행위를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전쟁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적에도,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한 뿌리다. 그래서 다시 결합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팽창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영토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을 다시 찾으려는 거다라고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 지지한다. 여러분, 국민이 지지하면 전쟁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적극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병력이 모자라서 러시아가 30만 명을 추가 징병할 적에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부 젊은이들은 한국까지도 도망을 왔는데, 그런데 국민이 적극 지지한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 경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러시아는 식량하고 에너지를 거의 뭐 자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경제 제재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뭐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그 원유 수출, 가스 수출은 다 막혔는데 러시아 경제가 끄떡없다. 이것도 성립되기 힘든 얘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군사 반란이 일어나도 푸틴의 리더십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전쟁을 수행하는 총사령관은 대통령, 그러니까 러시아로는 푸틴이죠. 그 푸틴을 향해서 군사 반란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감정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조만간 종식될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서방의 지원이 끊어지면은 이제 전세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세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무슨 이기고 있는 전쟁을 1년 반 가까이 지금 끌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 입장을 무조건 쉴드를 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뭐 거기서 공부한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편향 쪽으로 바라보는 거는 사실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거죠. 야,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았으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끝났다. 뭐런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향성이 형성된 과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객관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그럼 우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큰 관점에서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영상 2개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분은 지금까지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먼저 미국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 이 전쟁이 발발한 거는 패권국의 직무유기다 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패권국, 지금은 이 미국이죠. 미국 패권국의 가장 큰 임무는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패권국의 대표적인 경우를 이제 고대에서는 로마를 들죠. 팩스 로마나 팩스 아메리카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 팩스라는 게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중심이 되고 미국이 중심이 된 평화. 그러니까 자기네가 패권국이면은 자기네의 지배 영역에 평화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거, 그게 패권국의 임무인데,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치를 시킨 미국이 이건 직무를 유기한 거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러시아가 패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졌다, 흔한 말로 엄청나게 쪽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게 좀 더 심각해지면 러시아 연방 자체가 해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러시아가 패전하지는 않는다 했는데,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승전과 패전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즉,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이 이렇게 형편없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 다시 러시아로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전통적인 육군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렇게 이제 졸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특히 냉전이 끝난 후, 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몇 번 치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러시아 조지아 전쟁이죠. 그래서 이게 2008년에 일어났는데 8월 8일 날 일어나 가지고 8월 12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만에 조지아가 그냥 손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조지아보다도 좀 국력이 강하긴 합니다. 인구도 훨씬 많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것인가? 그걸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우크라이나가 진전쟁이다, 이건 이제 분명합니다. 젤렌스키 정부가 붕괴되면 그게 바로 이제 패전이라고 봐야겠는데, 러시아가 졌다, 이겼다, 이게 이제 모호하다는 말씀이죠. 전쟁 전에 러시아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를 계속 확보한 채 이제 여기서 전쟁 끝내자 하고 철수하면은 이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패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철수해버리면 이런 여론은 오겠죠. 야, 결국은 현상 유지인데 그럴 바에는 엄청난 돈을 쓰고 러시아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왜 했어? 라는 이제 비판은 제기될 겁니다. 반대로 전쟁 전에 이미 점령했던, 그리고 이제 합병을 했던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 영토의 한 치라도 러시아가 뺏겼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또 서방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러시아가 진 거다 라고들 이제 선전을 하겠죠. 저는 이러한 주장에 많은 러시아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전쟁을 1년 반 가까이 치르면서 땅을 일부 뺏겼다? 그러면 전쟁을 왜 해? 왜 했어? 이런 비난이 푸틴한테 이제 쏟아지겠죠. 아무튼 전쟁은 이제 장기화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쟁은 한 달 내지 2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질 못했죠.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게 1940년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6월 14일 날 파리를 점령해 버리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6월 22일 날 프랑스가 이제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 침공에서 그 공방전이 한 달 반 만에 끝나버립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해인 1951년 3월 14일 날 중공군한테 뺏겼던 서울을 유엔군하고 국군이 재탈환하면서 그 다음엔 전쟁이 어떻게 합니까? 지루한 공방전으로 가죠. 그래서 인명피해만 더 커지죠. 예. 그런 상태가 2년 넘게 끌다가 결국은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으로 전쟁은 일단 끝났습니다. 북한이 전쟁 개시하고 한 5주,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죠. 그래서 남한 영토의 한 90%를 점령했는데 그 낙동강 전선을 뚫지 못함으로써 전쟁이 그렇게 이제 장기화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은 초기에 빨리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를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놓쳤다라는 거죠. 푸틴의 딜레마는 뭐냐? 현 상태에서 젤렌스키는 절대로 휴전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그리고 휴전 협상이 시작돼도 타결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도 2년 넘게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섣부른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를 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다. 그러면 일부 공화국들이 러시아 연방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 하는 게 사실은 러시아 연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러시아 페더레이션입니다. 소련도 예전에 14개국, 거기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 14개국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였듯이 러시아도 22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입니다. 그 연방국들을 쭉 나열해도 우리가 이제 생소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예를 들면은 내전을 오랫동안 치렀던 체첸도 그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22개 공화국들이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악력을 모스크바 정부가 유지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연방까지도 탈퇴가 일어나면 러시아는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원조하는 거하고 거기에 맞서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비를 계속 부담하는 거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누가 부담이 더 크냐? 저는 러시아의 부담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 진행될수록 러시아가 이제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쟁이 끝날 것이냐? 또는 누가 전쟁을 끝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푸틴은 뭐 매우 가시적인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내자고 하지는 이제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예를 들면은 6.25 전쟁도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50일 전에 뭐 지지부진 하다가 1953년 3월 5일 날 스탈린이 죽고 난 후에 휴전 협상이 급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해 7월 27일 날 협정이 체결되게 됐죠. 그래서 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휴전 협정이 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과감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정확히 몰라요.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많이 알려진 건 이제 시리아 내전에서 맹활약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현지 경찰들을 대신해서 치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는 아직도 이제 주둔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모병 광고가 나왔는데 월 42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죄수도 많이 지금 충원을 했는데 죄수들한테 무슨 뭐 420만 원까지 주겠습니까? 이건 그냥 지원병들을 꼬시려고 그런 액수를 내세운 것 같고요. 도대체 이걸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건 뭐 비밀입니다. 요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은 푸틴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근데 얼마 전에 푸틴이 액수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2022년 5월서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 동안 바그너 그룹에 총 2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급여, 인건비에 해당되는 게 1조 3천억 원이고 식량과 부식비로 1조 2천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1조 2천억 원은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식량 납품 업체에다가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부식비가 1조 2천억 원이면은 5만 명 병력이 전쟁터에서 매일 하루 3끼를 2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투라는 게 굶으면서도 하고 하는 건데 매 3끼를 2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바그너 그룹은 일종의 자기의 사병으로 유지하면서도 일종의 수익 모델입니다. 이 돈이 이제 어디로 다 새 나간 거죠. 급여를 대충 계산해 봐도 한 월 200만 원 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러시아 이제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이제 높은 급여 수준이라고 아무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익 모델이 되다 보니까 회사죠 회사 바그너 그룹을 프리고진이 이제 손을 띄었다 하니까 그걸 누가 맡을 것이냐? 근데 이제 이건 루머죠, 루머. 서방 측의 이제 관찰입니다. 푸틴한테 31살 아래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맡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뭐 용병이라 그럴까? 사병 집단을 국가 예산을 쓰면서 전쟁에 작전을 맡겼다.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용병은 미국도 있지 않냐? 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는데, 그렇죠. 옛날 이름이 블랙워터라고 있는데, 블랙워터 요원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나 분쟁 지역, 즉 위험 지역에서 그 나라 정부의 청사 또는 미국 대사관의 경호를 맡거나 또는 현지 요인들의 경호를 맡거나 현지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맡는데 그치지 정규군처럼 집단으로 전투작전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그너 그룹의 존재 자체가 러시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그너 그룹 또는 프리고진 그 군사 반란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그너 그룹을 벨라루스에 재배치하기 위해서 푸틴하고 프리고진하고 뭐 짜고 친 거다, 그런 얘기는 이제 믿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주장을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벨라루스에 전술핵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그너 그룹을 벨라루스에 보내는데 이런 쇼까지 하면서 보냅니까? 그냥 보내버리면 되지요. 정말 엉뚱한 상상력이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뭐 프리고진의 군사 반란까지 뭐 취급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너무 엉뚱당투한 얘기들을 하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